안녕하세요. 서럽고 힘들었던 시집살이에 대해 이곳에 털어놓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학벌이 좋지 않아서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제 얘기랍니다.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전공한 공부에 자부심이 있고 그걸로 취업도 꽤 잘한 편이라 저는 제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 스스로가 작아짐을 느꼈죠. 시어머니께서 제가 나온 대학을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디 있는 대학이니?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까지 대학을 다녔단 말이야? 그럴 거면 재수를 해보지 그랬니? 원하는 과가 거기 있어서요. 거기는 뭐 돈 주면 다 갈 수 있는 데 아니니? 요즘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 하도 많아서.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유명 대학에 나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두 분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아들 셋 명문대 보낸 걸 인생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셨죠. 하나도 아니고 셋 모두 명문대를 보내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라도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명문대가 아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날 첫 인사가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며 진지하게 교제를 멈췄어요. 사실상 헤어진 거죠. 나름 정이 들었던 터라 헤어짐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이 저를 끝없이 설득했고 매달린 탓에 더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그 사람의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흔들렸죠. 나는 너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을 수도 있어. 나는 내 가정부터 지킬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그 남자에게 미련이 많이 남은 상태라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았죠. 그놈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할 줄 아는 무능력한 놈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정말 가진 게 학벌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회사 잠깐 다니다가 때려치운 이후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신혼 초 때부터 공부에 매달렸으니 실질적 가장은 제가 됐죠. 그래도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니 금방 시험에 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횟수가 점점 늘어날 때마다 한숨이 늘어나더라고요. 가끔씩 뭘 하고 있나 몰래 들여다보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사는 건지 심지어 세상 물정도 모르는 헛똑똑이었어요. 올해는 꼭 붙겠다고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건만 남편이라는 놈은 언제나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업보다 생각하고 감싸 안아줄 작정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2년이 지났을 때쯤 도련님 둘이 결혼을 연달아 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동서가 둘이나 생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서 둘 모두 명문대를 나왔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모두가 있는 데서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집 여자들은 죄다 똑똑해. 한 명만 빼고. 그 하나는 저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늘 웃으며 저에게 모욕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하나 실수하면 어머나 이걸 못해? 가뜩이나 동서들한테 많이 딸리는데 첫째 며느리로서 더 분발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나는 우리 첫째가 참 밝아서 좋아.
공부머리는 없어도 밝으면 됐지 뭘 하시며 은근히 제 자존심을 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저만 부려먹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허구한 날 저를 불러내셔서 가보면 늘 저만 부르시고는 둘째랑 셋째는 늘 바쁘잖니. 넌 한가하잖아. 오늘 부침개 좀 같이 하자꾸나. 하시고는 소파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일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고 바쁜 사람인데 저만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했죠. 심지어 동서 중 한 명은 프리랜서라 평일에도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유독 저만 불러내는 게 솔직히 서운하더군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더라고요. 아이 그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 유독 편하고 딸 같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둘째 셋째 며느리 불편해하고 거리 두는 거 애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애정이고 사랑인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당신만 편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다른 며느리들한테 전화하는 거 봤어? 부모와 인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며 저에게 결혼해달라 매달렸던 제 남편. 어느새 그 기억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엄마밖에 모르는 눈물겨운 효자가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폭주기관차처럼 저에게 돌진할 땐 언제나 제 뒤에 빠져있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게 애정 표현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동서들은 가만히 냅두고 저만 불러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딸 같아서 이런다고요? 세상 어떤 엄마가 딸한테 변기 막힌 걸 뚫으라 시키고 하수구 청소까지 야무지게 시키나요? 그냥 제가 만만했던 거겠죠. 동서 둘에게는 며느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한테는 야, 너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너무 서운했네요. 동서들은 나름 성격도 무난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선을 딱 긋는 바람에 가까워질 틈이 없었죠. 동서 둘은 손님, 저는 식모. 마치 계급사회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듯이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다짐하고 결혼을 했건만 어쩔 수 없이 이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혼밖엔 답이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말이 되나. 차라리 내가 떠나고 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점점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끝이 보였습니다. 냉정하게 제 인생을 돌아보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단하게 보였던 남편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건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그 영화 이름이 영어였는데 그게 그리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중학생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단어였는데 그 단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줬더니 웬걸 한글 뜻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정적이 흘러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는 건가 싶어서 빤히 쳐다봤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알지. 요즘 나이가 들었나 자꾸 깜빡깜빡하네. 당신 놀라는 표정 귀여워서 나도 장난 한번 쳐본 거야.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제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경제 쪽 학과를 나왔으면서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게 좀 수상하잖아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죠. 삼형제가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심을 증폭시켜준 계기가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결혼을 한다고 모임에 예비 신랑을 데려온 거예요. 우연찮게도 그분이 둘째 도련님과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 우리 도련님이랑 같은 학교 나오셨네요? 김창수라고 아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혹시 저랑 같은 학번에 같은 과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과가 워낙 소수여서 20명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무리 확인해도 제 도련님의 이름 석자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같은 과 졸업한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사람도 저희 도련님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했어요. 제가 표정이 굳자 주변 친구들이 야, 뭐 같은 과에도 모르는 경우 많아 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품은 그 의심이 진짜일까봐, 정말로 나만 바보가 된 걸까봐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네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삼형제의 학벌에 대한 의심뿐이었습니다. 설마 셋 다 거짓말은 아닐 거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 막내 도련님이 졸업했다는 학교와 학과의 학생회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볼까 하다가 결국 정면 돌파를 했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제가 태연하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대학교 땡땡학과 학생회죠? 제가 뭘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 예비 남편이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거기 안에 있던 과 동기들 전화번호가 싹 다 없어져 버렸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청첩장을 거기에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록에 있는 번호로 그 사람 결혼한다고 공지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연락을 한번 돌려야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창호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내내 입이 바짝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쪽에서 저에게 확인 요청을 했어요. 그 이름이 맞나요? 네, 맞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졸업생 명단에 없어서요. 아, 그래요?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로써 둘째와 셋째 모두의 학력이 위조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장 남편이 있는 방에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다급하게 핸드폰을 끄며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분명 또 게임을 하고 있었겠죠. 집중하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건 무슨 경우야? 아무리 부부라도 사생활은 좀 지켜줄 순 없어? 사생활이고 뭐고 지금부터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 거야. 안 그럼 당장 이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정말 땡땡 대학교 나온 거 맞아? 여보, 나 지금 당신이랑 잡담할 시간 없어. 시험이 코앞인 거 몰라? 왜 대답을 안 해? 땡땡 대학 나온 거 맞냐고 묻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럼 내가 대학 가지고 거짓말을 쳤겠어? 그러게. 설마 그걸 가지고 거짓말 쳤을까 싶어서 의심조차 안 했어. 근데 그걸 거짓말 했더라? 무슨 소리야? 난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다 확인했어. 둘째 도련님, 막내 도련님 둘 다 학벌이 거짓말이었더라? 그럼 당신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거짓말이었다고? 왜? 왜긴 왜야?
끝까지 잡아떼기로 마음먹은 거야? 지금 그 대학에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까지 했어.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데. 입학한 적도 없고 졸업한 적도 없대. 난 모르는 일이야. 난 거짓말한 적 없고 당신한테 항상 진실만을 말했어. 동생들은 거짓말일지라도 난 진짜라고. 그럼 지금 내 앞에서 대학교 사무실에 전화 걸어봐. 당신 생년월일, 이름, 졸업한 학과 되면서 확인시켜 달라고. 졸업한 지 한참이나 됐는데 그걸 그쪽에서 어떻게 확인해줘. 억지 좀 그만 부려. 아무리 당사자여도 그런 확인은 사생활 보호 어쩌고 하면서 안 알려주는 거 몰라? 본인이 확인하겠다는데 왜 안 알려줘? 그리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졸업생 이름 석자는 기록하고 있는 게 당연해.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는 대학은 없어.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줘.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날 못 믿어? 믿고 싶어서 확인을 부탁하는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 당신만큼은 내가 끝까지 믿고 싶어서 직접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거짓말 한마디만 보태봐. 당장 이혼이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 명심해.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 대학 나온 거 맞아? 강하게 밀어붙이며 추궁했더니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길 원했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길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미안하다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로써 삼형제 모두 학력을 위조한 셈이었죠.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진짜로 그 대학 나온 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어디 대학 나왔는데? 대학은 뭐 그냥 전문대 나왔어. 적성에 안 맞아서 졸업도 못했어. 자퇴하고 공부만 했지. 대체 왜 거짓말한 건데? 내가 대학 간판 하나 보고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속물처럼 보였어? 나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아무튼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고 그걸 바로잡을 틈이 없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그것만 빼면 당당해. 여태껏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었어.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고 속인 것도 없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학력 속였다고 쳐. 삼형제 모두 학력을 속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시부모님 모두 아들 셋 명문대 보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잖아. 대체 그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데? 왜 셋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들 셋 있는 거 죄다 변변찮은 학벌 가진 게 엄마는 속이 상하셨나 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나 보더라고. 동네 지인들한테는 우리가 괜찮은 대학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 하셨더라. 그게 시작이었어. 엄마가 그러더라. 어차피 시험 봐서 다시 대학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냐고. 그걸 실천하면 거짓말이 아닌 거라고. 그렇게 우리 삼형제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에 삼수에 사수까지 하게 됐어. 하지만 셋 다 실패했지. 3명 중에 단 1명이라도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이렇게 치욕스럽지는 않았을 거야.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주 엉망인 인생을 보냈어.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자 원했던 명문대 문턱도 밟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더라. 그깟 학벌이 뭐길래 인생을 이토록 낭비한 건지 허무하고 허탈하더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 명문대 나온 것처럼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졌거든. 가족이 될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습관이 돼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전부 알고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지? 애초부터 나를 속인 게 모두의 작전이었던 거지? 아주 단합력이 뛰어난 가족이네. 단 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잖아.
어떻게 며느리 셋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결혼식 올리기 전에 고백하고 싶었어. 나는 정말로 말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가족 모두가 얽혀있는 탓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내가 한마디 한순간 내 동생들도 큰일 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 연세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분들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야. 나만 입 다물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거니까. 가족들 얼굴엔 먹칠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한텐 사기를 쳐도 괜찮았다 이 말이야?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른 건 몰라도 진실된 남편이 되겠다며. 여태껏 날 가지고 논 거야? 내가 우습게 보였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난처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여보. 나한테 실망한 거 알아. 하지만 학벌이 뭐가 중요해? 그 졸업장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 나는 비록 학벌이 별로지만 열심히 살았고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 그깟 종이 한 장 없는 게 뭐가 어때서? 여태껏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잖아. 우리는 그저 살아온 대로 살기만 하면 돼. 내가 평생 반성하며 살게. 실망한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어렸을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영재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며. 계산이 빨라서 친구들 사이에서 김총무라고 불렸다며.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학문의 뜻이 있어서 하향 지원한 거라며. 동기 중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 많아서 취업할 곳은 널리고 널렸다며. 내가 정말 당신한테 실망한 건 학벌 하나 때문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많은 대화들, 추억들 모두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거잖아.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달고 살 수가 있었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 궁리만 했던 거잖아. 그동안 당신은 나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심지어 내가 어머님한테 면박당하는 걸 봤을 때 당신이 나서서 바로 잡았어야 해. 그걸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게 너무 괘씸하다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 원한다면 내가 그 대학에 입학할게.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서 수능 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애초부터 날 속인 게 잘못이었다고. 이건 이혼감이야. 알아? 내가 학력 하나 때문에 당신한테 피해준 건 솔직히 없잖아.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피해준 게 없다고? 내가 여태껏 학력 때문에 어머님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이 모든 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나는 위축된 채로 살았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치 보며 살아야 했다고. 그리고 당신 시험 준비 몇 년째 하는 건데 머리 좋아서 금방 붙을 거라며. 여태껏 당신 힘으로 돈을 번 게 얼마나 되는데? 나는 당신이 머리가 나쁜 줄도 모르고 희생만 했어.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다가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내 심정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기나 해? 머리가 나쁘다니. 나 머리 좋았어.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한다면 하는 놈이야. 노력도 실력이야.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고 범죄자야.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도 않아.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 여보, 이혼은 안 돼. 지금 너무 감정적이니까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갖자. 제발 부탁이야. 맘 같아서는 너희 가족 싹 다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알아? 안 돼.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내 동생들은 무슨 죄야.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뿐이야. 작정하고 속였으면 돈을 갈취하고 신분까지 속였겠지. 학벌 빼고는 아무것도 속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 이해해 줄 순 없을까? 여보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었어. 그 진심만큼은 한치의 거짓도 없어.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것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처음부터 학력을 속인 사람에게 어떻게 제 평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내심 기대했거든요. 명문대를 졸업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책임져줄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으면 살았지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며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배신을 당했으니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사주지도 않던 꽃을 사주지 않나.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저녁상을 차려놓질 않나. 이제는 잘하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들이 부질없어 보였죠.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며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네요. 넌 일찍 와서 전 좀 붙여야지.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동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저만 일찍 불러 이것저것 요구하셨어요. 장남의 아내라는 위치가 이렇게 고달픈 거였나요? 며느리 셋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고 학벌도 부족한 며느리를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장도 저 혼자 보고 전도 혼자 붙이고 나물도 혼자 무치면서 또다시 이혼의 결심을 더 확고히 하게 됐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에게 모든 걸 폭로하고 가정을 파탄내버릴까?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이혼하고 이 거지 같은 집안을 빠져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양자택일의 순간이었죠. 동서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혼자서 고뇌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째랑 셋째 온다고 하니까 상 좀 차려라. 어서! 이제는 뭐 익숙하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님. 속으로 외치며 재빠르게 상을 차렸네요. 이혼을 코앞에 둔 상황인지라 이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잠시 후 도련님 둘과 동서 둘이 도착하고 뒤늦게 제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됐고 그날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들 왔으니 내가 봉투 하나씩 줘야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방에 있는 봉투를 하나씩 꺼내셨어요. 이건 둘째 며느리 거 하며 흰 봉투를 둘째 동서에게 주셨고 이건 셋째 거 하며 마찬가지로 흰 봉투를 막내 동서에게 주셨어요.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상까지 차리고 제일 고생한 저한테 마지막으로 큰 봉투 하나 주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주신 줄 아세요? 바로 쓰레기 봉투였어요. 곱게 접혀진 쓰레기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너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여기 가득 채워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꽉꽉 채워 담아야 한다. 분리수거가 오늘 너의 마지막 임무니까 똑바로 해라. 알았지? 처음엔 농담하시는 줄 알고 웃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마무리 짓자며 일어나시더라고요. 동서 둘한테는 추석이라고 돈 봉투 주더니 저한텐 쓰레기 봉투를 주며 분리수거를 시킨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시어머니께 가볍게 툭 던졌네요.
아니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왜 저만 쓰레기 봉투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쓰레기 봉투 사러 나가야 하잖아. 그것도 돈 주고 산 거야. 돈 봉투랑 쓰레기 봉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왜 자꾸 차별하세요? 왜 저는 여기서 대접을 못 받는 건데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대접을 받지. 시어머니는 그 말씀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놈의 대학.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 반항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그 모습이 짜증이 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발해버렸죠. 그깟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웃기네요. 뭐 얼마나 좋은 대학들을 나오셨길래. 그 말을 하고 저도 웃었어요. 따지고 보면 웃기잖아요. 제대로 된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 주제에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해서 웃음이 자꾸 새어나왔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 됐고 상이나 좀 치워! 하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또 반항을 했네요. 아니요. 제가 왜 상을 치워야 하는 건데요? 뭐? 네가 차렸으니까 네가 치워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오늘 상을 차리는 것까지만 계획이 돼 있어서요. 치우는 건 어머님이 하시죠? 계획? 웃기고 있네. 너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니? 어머님, 저도 수치심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동서들 앞에서 사람 무시하고 면박 주시는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폭로할 게 있거든요? 폭로는 뭔 폭로? 저 이혼합니다. 뭐라고? 이혼이라고 그랬어? 네가 어떻게 이혼을 해?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네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서 이혼을 선언하는데? 내세울 건 없지만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았거든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실래요? 잘못한 거 있으시잖아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나사 빠진 애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애가 똑똑하길 해, 미모가 뛰어나길 해. 심지어 집안도 변변찮으면서 시집 온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 둘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동서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꺼내고 싶었는데 나도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해줘. 이 말 들으면 아마 충격받게 될 거야. 나도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대로 잠이 든 적이 없었거든. 동서들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 생각해? 난 남편한테 속았거든. 그리고 형제 셋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건 바로 그때였어요. 눈치를 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그렁이시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첫째, 많이 서운했구나. 그래, 이해한다. 나는 네가 딸 같고 예뻐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너를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저 동서들한테 할 말 있거든요. 좀 비켜주실래요? 그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무슨 말인 줄 알고 막으시는 건데요? 무슨 말이든 나랑 먼저 얘기를 하자꾸나. 모든 일엔 순서라는 게 있잖니? 서운하고 화나는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다만 이건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니? 싫은데요. 동서들도 진실을 알아야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크게 키울 필요는 없잖니.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별일이 맞는지 아닌지는 동서들이 듣고 판단을 내릴 문제 아닌가요? 한번 말해보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동서들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냅다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무릎을 꿇으시고는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첫째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서운한 게 있으면 우리 둘이 있을 때 말하면 되지. 뭐하러 일을 키워? 그만하고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응? 그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일단 둘째랑 셋째는 집에 보내고 우리끼리 좀 있자.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왜 무릎을 꿇으세요? 논점 흐리지 마시라고요. 이 늙은이가 무릎같이 꿇었는데 매정하게 굴 거니?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첫째야, 일단 진정하고 시간을 좀 갖자. 내가 불쌍하지도 않어? 그동안 그렇게 저에게 수치심을 주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조금이라도 존중해줬더라면 이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지도 몰라요. 워낙 당한 게 많으니 그 순간 괘씸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네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동서들에게 다가가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삼형제 모두 학벌을 속였대. 둘째 도련님은 내가 아는 지인의 예비 신랑이 그 학교 그 학과를 나왔는데 도련님 이름 석자를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막내 도련님은 내가 학교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봤어. 그런 이름의 졸업생은 없었대. 그리고 내 남편은 본인 입으로 실토했어. 거짓말했던 거래. 삼형제 모두,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모두 합세해서 우리한테 사기를 쳤던 거야. 사실 셋은 명문대 문턱도 밟지 못했대. 죄다 재수생활만 하다가 지금도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있는 척하면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야. 의심되면 동서들이 직접 그 대학에 전화 걸어서 확인해봐. 아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나를 포함해서 동서들도 피해자야. 하마터면 능력도 없는 놈들 뒷바라지 해주다가 인생 끝날 뻔했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말 조심해. 능력도 없는 놈들이라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못난 사람 만들어? 못났으니까 못난 사람 만들죠. 그러게 왜 학벌을 속이셨어요? 애초에 잘났으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겠죠. 우리 아들 셋은 큰 사람 될 거야. 장차 나란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니까짓 게 우리를 무시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되지. 시험을 일단 붙어야 큰 사람이 되죠. 지금 몇 년째 낙방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이게 어머님 아들의 한계예요. 이젠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입 안 다물어? 이젠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아들 셋 다 죄다 공부 중인데 그걸 뒷바라지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려면 능력도 좋고 학벌 좋은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잖아요. 우리 아들 셋은 머리가 좋았어. 충분히 명문대 가고도 남았어. 지들이 포기한 거지 맘먹고 했으면 명문대 갔을 거야. 그만하세요. 결국 아들 셋 명문대 못 갔잖아요. 근데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이고 장가 보낸 거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너 말 다 했니? 너는 죄 없어? 시집 올 때 땡전 한 푼 안 가져온 주제? 네가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우리 잘난 장남이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오는 게 말이 되니? 하여간 못 배운 것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저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쯤은 배웠어요. 못 배운 것들은 그쪽 집안 사람들이죠. 이거 사기 결혼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그깟 학벌 하나 속였다고 이혼할래? 이혼녀로 외롭게 사는 것보다야 네 서방 보필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보필이요? 하, 이제야 어머님 의도를 알겠네요. 결국엔 아들 셋 보필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네요. 막말로 학별 별로라고 하면 니들이 결혼했겠니?
그리고 거짓말한 거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 셋 모두 명문대 문턱 밟을 뻔했어. 능력 좋은 우리 아들 셋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 참 뻔뻔하시네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걸 보니 알만하네요.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 이제 그만할게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청산할 테니까 이만 가봐도 되죠? 온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거야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수습할 일이죠.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있어? 없잖아. 증거요? 저야말로 증거가 간절해요. 아들 셋 명문대 졸업장 지금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너 같은 걸 애초에 드리는 게 아니었어. 이래서 며느리는 잘 드려야 한다니까? 그러게요. 왜 저 같은 걸 이 집안에 들이셨어요? 만약 끝까지 반대하셨다면 저도 이혼 같은 거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서로 똥밟았다 치고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죠. 시어머니가 역정내는 모습을 보니 마인드를 딱 알겠더라고요. 자신의 아들만 잘났고 며느리는 그런 잘난 아들을 떠받들여 줄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며느리가 아들을 무시할까봐 학벌을 속였던 거예요. 애초에 명문대는커녕 대학에 들어갈 실력조차 되지 않았던 아들 셋을 어떻게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외에 거짓말을 한 게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가족인데 그 어떤 거짓말도 꾸며댈 수 있었겠죠. 아무튼 모든 폭로를 끝낸 후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애초에 학벌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점, 가정 경제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 시집살이에서 겪은 수모와 면박이 견딜 수 없었다는 점, 정신과 기록까지 모두 합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네요. 남편은 쫓겨날 때까지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결정한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 제가 이혼 과정을 마무리 짓자 둘째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흐르고 난 후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이혼할까 하고요. 그래, 그건 동서 선택이니까 존중해. 후회 없는 선택하길 바래. 처음에는 형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평화로웠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참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을 많이 요구하셨거든요. 직장도 번듯한 데 다니는 애가 잘난 남편 만났으니 이 정도는 줘야지 하면서요. 그게 저한텐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알고 보니 쥐뿔도 없는 아들 저한테 입양 보낸 주제에 돈까지 요구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보상받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변호사 괜찮은 분 알고 계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형님, 여태껏 죄송했어요. 동서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방관했어요. 그리고 내심 안심했어요. 시집살이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서. 어머님이 저를 신경 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형님을 좀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자꾸 가슴에 걸리고 죄송하고 그래요. 이미 지난 일인걸. 그리고 동서가 잘못한 건 없어.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나저나 막내 동서랑은 연락이 돼? 그쪽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아마도 이혼할 것 같아요. 심지어 그쪽은 불륜까지 저질렀나 보던데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소송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 만난 여자라나 뭐라나. 어쨌든 어머님도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셈이죠. 아들 셋 모두가 연달아 이혼하게 생겼으니. 애초에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저희 집안에서는 시댁 고소하겠다고 난리예요. 아무튼 형님, 조만간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저희 셋이서 술이라도 한잔해요. 같은 집안 사람이었지만 여태껏 셋이서 터놓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만나서 호박씨 까듯이 전 슈월드 욕 좀 시원하게 하자고요. 저는 물론이고 동서 둘까지 이혼을 하며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네요. 시어머니는 이 사태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끔씩 이런 문자를 보내곤 하셨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니? 우리 아들 인생 망쳤으니 책임져라.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른이 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네요. 어찌 보면 저게 허언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음에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심지어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시며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부족해서 그랬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시어머니만 만나면 눈치를 잔뜩 보며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결혼 생활을 할 때면 시어머니에게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이혼한 지금은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니 정말 살만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싶네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가 봅니다. 저와 동서 둘은 셋이서 가끔 만나고 있거든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만나면 언제나 전시댁 욕을 하곤 합니다.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열심히 욕을 하다 보면 괜히 동질감이 생겨서 돈독해지더라고요. 참고로 막내 동서의 이혼이 가장 스펙타클했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소송을 하고 이것저것 사건 사고를 겪다 보니 가장 이혼을 늦게 했네요. 가장 얌전하고 조신할 줄 알았던 막내 동서가 가장 활발하게 저희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명의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 형님과 동서로 만나서 좀 어려웠던 거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나이도 비슷하고 또래 친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친해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그래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며 두 친구를 얻게 됐으니 소득이 있긴 하네요. 막연히 두려웠던 이혼이었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찰나같이 지나간 사람 하나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혼한 이후로 유독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덕분에 일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푹 빠져서 할 만큼 심취해 있는 취미생활도 얻었어요. 그리고 나쁜 인연이 비워지니 좋은 인연으로 제 인생이 채워지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을 적극 장려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영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억지로 맞지도 않는 상대와 사는 건 아깝잖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던 때가 그때의 추석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일화가 떠올라서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부디 좋은 가족분들과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세요. 만약 고된 시집살이가 있으면 한 번쯤은 반항을 해보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드려 봅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넉넉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 늘 행복하세요.